네, 두 번째 시간인 소규모 햅셉 인증 관련돼서 햅셉 시스템의 선행 요건과 사전 5단계 플러스 햅셉 7원칙, 다시 말해서 7원칙 12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 소개드린 것처럼 GMP,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 위생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총괄해서 되어 있는 SSOP, 운영 절차에 관련된 부분까지를 포함한 것이 선행 요건이고요. 그 선행 요건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5단계의 사전 임무 5단계를 포함해서 7원칙까지 총 12단계에 관련된 부분을 햅셉 플랜으로 그렇게 구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행 요건은 GMP와 SSOP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식품 제조 가공 현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 조건, 그 위생 조건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요건은 총 8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보관 운송 관리, 용수 관리,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설비 관리, 회수 프로그램, 검사 관리, 이런 식으로 한 8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8가지를 조금 범주로 나눠 본다면요, 적절한 작업 환경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3종류다. 다시 말해서 영업장 관리와 제조 가공 시설 설비 관리와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다시 말해서 오염을 야기하거나 청소 소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재배치하거나 신개축하고 구획과 구분을 통해서 교차 오염이 발생 안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습관의 실천,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3가지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위생관리, 개인 위생을 포함한 위생관리, 물에 관련된 용수관리, 보관 운송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보관, 운송, 용수, 위생, 이것이 핵심이고, 이 핵심을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 위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원하는 절차로 검사 관리, 다시 말해서 자가품질 검사를 포함해서 유효성 평가,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여러 시험을 통한 이런 검사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 최초 구축하실 때 검사와 일상 점검, 그 다음에 정기 점검, 그 다음에 연애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관리 검사,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수 관리라고 해서 원 제품을 아주 안전하게 생산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 안에서 뭔가 오염되거나 또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오염된 식품 자체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물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다양한 분들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선조치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수에 관련된 시나리오 또는 그거에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됐느냐에 대한 부분들,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업 관리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선행 요건 중에 첫 번째 영업 관리는, 우리가 소규모 햅셉을 인증받으실 때 17개의 선행 요건에 관련된 부분을 항목을 검사를 받으실 거고, 점수를 받으실 거고, 나머지 8개의 그 햅셉 플랜에 관련된 부분을 심사를 받게 되시는데, 그 평가 항목으로 받게 되실 텐데,
선행 요건 17개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교차 오염이나 또는 일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밀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장 관리에서도 보면은 작업장 자체가 그냥 하나의 한 공간으로, 또는 뭐 그 공간 안에 사무실부터 해서 창고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물들이랑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뭔가 사용될 수 없도록 되는, 다시 말해서 교차 오염이 발생 안 하도록 독립된 시설로 분리해서 외부 오염 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거나 이런 것이 차단되도록, 밀폐되도록 그런 어떤 구조로서 구획과 구분을 통해서 구축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바닥, 천정, 벽 이런 것들에 대한 재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성과 내열성을 확보해야 되는 재질로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오염원이 교차 오염이나 또는 또 시설적인 부분에서 결국 위해도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이렇게 구축되셨을 때는 굉장히 내부의 어떤 공사 마감에 관련된 재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작업장 이 배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수나 아니면 사용 그 세척을 포함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물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배수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세척 소독 기준을 가지고 세척 소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우리가 굉장히 식품 제조 가공 공장 내에서는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을 쓰는 식품 제조 가공 공장 내에서의 배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시설 기준 중에 들어가 있고, 그 배수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항상 그 습기를 통해서 우리 미생물이나 세균,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균이 일단은, 또는 미생물이나 이런 그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뭔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암수가 짝짓기를 해가지고 뭐 이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이분열로 반으로 나뉘어서 쪼개져서 이분열하는, 자기 자가 복제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걸, 그렇게 그 번식을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내용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분열돼서 증식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되고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지만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 여덟 마리, 이제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128마리, 256마리, 516마리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그 마리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마리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이 먹고 탈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배앓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3개밖에 없습니다. 얘네들도 지네들이 자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그 영양 그 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식품은 식품 자체가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예 딱 그 얹어진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있는 것이고요. 거기 그 하나와 그 두 가지는, 나머지 두 가지는 온도와 습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상온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빨라진다. 그리고 또 습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네들의 활동성은 더 굉장히 빨라지고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전한 온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재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위의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CCP를 결정해서 중요관리점을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모니터링은 기계가 해주는, 물론 스마트 햅셉이 요즘 도입이 되고 있어서 기계가 대신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일반 식품 제조 가공, 특히 소규모 햅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우리 햅셉 팀원 중에 한 분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CCP를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도 기준이, 다시 말해서 밝기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햅셉에서 자체 실험실을 가지고 계셔서 클린벤치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구역들 외에는 입고 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탁자 위에서 우리 원부 재료를 갖다가 밝은 곳에서 유관 검사를 한다든지 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곳의 조도, 그 다음에 CCP 하는 그런 공정상에서의 모니터링 할 때 조도, 그 공정의 그런 공간에서의 조도는 540 룩스 이상이 돼야 되는, 조도 유지가 돼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백열등이나 일반 형광등 이런 것은 그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도계를 갖다 대고 조도를 맞춰야 됩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공사를 하시면 대부분 LED 조명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LED가 굉장히 저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도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도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540 룩선을 확보하시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 부분은 출입구 구역의 복장 착용, 다시 말해서 개인 위생에 관련된 것. 동선을 보면은 물류동선과 인동선이 나뉘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시설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동선 안에서 인동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출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 복장 기준을 통해서 환복을 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위생전시를 통해서 개인위생을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 제조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생산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영업장 관리 내에서 선행요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생관리는 입고, 보관, 운송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물, 혼입 이런 부분의 위험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립이 돼 있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온도관리, 온도계를 설치하고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가 제대로 됐는지를 1년에 한 번씩 검교 정도 하셔야 되고, 이런 관리를 매일 하면서 온도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흡기 배기를 통해서, 완전 어떤 공조 시스템이 아니라 흡기 배기를 통해서, 또는 자연 환기는 거의 하실 수가 없고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흡기 배기를 통해서 작업장 내에 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기가 설치가 됐는지를 봅니다. 그것도 이제 금액을 굉장히 좀 많이 낮춰서 흡기 배기를 설치하시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이 이후에 수업 시간 내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 내에 환기부를 통해서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돼서 해충 이런 설치류가 유입이 안 되도록 방충방서가 제대로 구축이 됐느냐, 또는 작업자의 위생복을 포함해서 위생모 모든
그 위생화 이런 것들이 항시 착용되고 그게 항상 습관적으로 모든 게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을 또는 뭔가 공정품 자체가 불량품 또는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그 격리된 장소에서 보관되고 그것이 밖으로 유출됐는데 밖으로 반출된 것이 일반 소비자한테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그냥 가져가거나 뭐 만질 수 있지 않도록 격리돼서 또 관리되고 그것이 또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어 있고요. 세척 소독에 대한 부분에 시설 관련된 뭐 하수 트렌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이제 됐느냐 거기에 관련된 장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서 세척 소독 기준에 맞춰서 위생적으로 또 깨끗한 청결한 어떤 작업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다각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구축되는지를 현장에서도 또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제조가공 시설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설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설비는 일단은 인체 무해한 재질로 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인체 무해한 부분으로 위해 요소가 많이 녹아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또 고온에서 뭔가 데치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하셨을 때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류가 잘못 이렇게 녹아나면은 나쁜 유해 성분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설비에 관련된 재질은 식품 공전을 통해서 식품에 문제가 안 되는 인가가 나 있는 적정한 재질로 사용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설비 배치에 관련된 거는 오염 발생을 최대한 네, 적절하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했느냐, 분류했느냐 하는 부분, 배치도를 이제 또 보게 될 거고 현장에서 그것이 교차 오염이 발생 안 하도록 제대로 공정 플로우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공정 흐름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적정하게 평가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온도 처리에 관련된 부분, 온도 측정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탐침 온도계 또는 표준 온도계가 검교정돼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냉장 냉동 시설 설비 네 번째 이 냉장 냉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법적 냉장은 10도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0도 이상에서 0도에서부터 10도 미만, 9도에서 뭐 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제대로 적정하게 항상 유지되도록 설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관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훈제 연어나 가금육 이런 것들은 5도씨 미만으로 10도 미만이 아니라 5도씨 미만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냉장 냉동 그 가전 그 제조 기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가이다 보니 뭐 관리 비용을 낮추시기 위해서 7도, 8도 막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곳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 냉장 온도는 4도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온도 감음 장치를 통해서 외부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외부에서는 그 패널을 통해 가지고 내부 온도를 밖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위쪽에 감음봉을 통해 가지고 내부 온도가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계적으로 또 구축됐는지 항상 그것이 관리되는지를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용수 관리는 식품 제조에
포함되는 모든 용수나 음용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역상수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광역상수가 안 들어오는 곳은 지하수를 쓰게 되는데, 지하수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게 되고 시험 성적이 확보돼 있으셔야 됩니다. 먹는 물 수준 기준의 이런 그 기준은 미생물학적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 1회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또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세척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 고압 스팀 세척으로 우리가 물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분해서 색깔이나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필터들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를 쓰시게 된다면 당연히 사막 필터를 외부에 설치를 하시는 것 포함해서 음용수가 들어가는 곳은 마이크로 필터까지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을 안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많은 비용과 관리 절차가 따른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6번째, 보관 운송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검사 성적서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입고됐을 때 같이 구비가 됐느냐 하는 부분들, 확보가 됐느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축산물이 같이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차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냉동 운송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이격된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배송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 때문에 냉장 탑자나 냉동 탑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옆에 타코메타가 다 있습니다. 기록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또 그 기록장치 부착되어 있는 것에 타코메타 기록지를 확보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항상 그것은 생활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품의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선입선출을 하셔야 되는데, 입고 검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식품은 바닥에 그냥 아무리 박스 포장이 돼 있어도 바닥에 바로 접촉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격해야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30cm, 30cm 정도까지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해 주시는 것은 최소한 팔레트 위, 다시 말해서 10cm 이상의 이격 높이가 있어야 되고, 벽체, 다시 말해서 창고가 됐던 우리 냉동 보관 창고 안에서도 벽이나 천고 옆에 이런 곳들도 최소한 10cm 정도씩은 다 이격을 해서 떨어뜨려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영체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청소를 그냥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세척소도 기준을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리정돈이라는 개념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는 뭔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쫙 나열해서 이렇게 분류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재해 놓는 것이 정리가 아니고요. 그 적재하는 그런 방식은 정돈이 되는 거고요. 이전에 선행해서 하셔야 되는 게 정리인데, 정리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됐던 우리 여러 어떤 보관 냉동 보관 장소 안에서도 정리가 먼저 우선돼야 되고요.
그것은 뭐 유통기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부분을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정돈하시고 세척 소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사 관리는 입고 검사, 공정 뭐 작업 품질 검사, 완제품 검사, 환경 검사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로 나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여기 기입되어 있는 것처럼 검체명, 제조 연월일, 유통기간, 뭐 품질 유지 기간이라고 하죠. 검사 연월일, 검사 항목, 검사 기준, 검사 결과, 판정 결과, 판정 연월일, 검사자, 판정자의 서명 날인, 거기에 관련된 표시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수 프로그램은 초반에 선행요건 말씀을 드릴 때 회수돼야 되는, 다시 말해서 부적합품에 관련된 반품에 대한 부분과 만약에 먹고 탈날 수 있는 부분으로 크레임이 걸렸을 때 회수 절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따가 문제가 발생해서 뭔가 허둥지둥 돼야 될 부분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뭔가 준비돼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 최대한 문제가 안 되도록 선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회수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의 실험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 기록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잘못된 어떤 그 유출로 인해서 부적합한 부분들에 대한 또 부적합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치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크레임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회수에 관련된 것 또는 크레임 일지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남기시고 그 조치에 관련돼서 개선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지 않도록 그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햅셉은 완전 무결한 완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매뉴얼화돼서 체계적인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행 요건을 말씀드렸다면은 짧게 그냥 7원칙 12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설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 햅셉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햅셉 팀장 기본 교육을 이수를 하신다든지 또는 다른 기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원칙 12절차는 햅셉 플랜을 구축하시기 위한 부분인데요. 최초 5단계, 준비 5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7원칙을 통해서 5단계와 7원칙을 2개를 합하니까 12개가 되죠. 그래서 7원칙에 12절차로 햅셉 플랜이 구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준비 5단계는 팀을 먼저 햅셉 팀을 구성한다. 햅셉 팀을 구성하고 두 번째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세 번째 용도를 확인하고 네 번째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다섯 번째 공정 흐름도의 현장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게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인 햅셉을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다. 자, 햅셉 팀은 햅셉 팀장을 포함해서 팀장은 CEO와 일반적인 공장장이 많이 맡게 되는데 CEO를 포함해서 햅셉
팀장과 팀원으로 나눠서 구축된다. 그리고 모니터링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의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자세하게 표시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스템화해서 구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사 발령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햅셉을 구축하시기에는 1인 기업은 구축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인 이상이셔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항상 관리 주체는 정부로 나뉘게 됩니다. 햅셉 팀장도 정부로 나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햅셉 팀장이나 모니터링 요원도 그분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휴가를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만약에 부재했을 때 생산을 중지하시면 모를까. 항상 또 우리가 생산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부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도 확보가 되셔야 된다. 팀 구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팀장과 팀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검표와 뿐만이 아니라 햅셉 플랜에 햅셉 기준서에 명시해서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다 명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품 설명서 작성 및 용도 확인입니다. 제품 설명서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먼저 삼으셔야 되냐면 품목 제조 보고를 참고해야 됩니다. 품목 제조 보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식품정보나라에 이제 직접 경유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품목 제조 보고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 공정품에 우리 제품에 정확한 성상과 정확한 그 용량, 레시피와 정확한 공정도를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최초 품목 제조 보고를 보고하셨던 품목 제조 보고와 우리가 조금씩 만들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제품의 그 만드는 방법들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안에 변경이 있다면은 변경을 하시고 품목 제조 보고를 변경 신청을 통해서 새롭게 리뉴얼 하셔야 되고요. 이 품목 제조 보고는 정확한 부분의 품목 제조 보고는 우리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식품 공전을 항상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원부 재료뿐만이 아니라 포장재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이 제품 설명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분석표에 관련된 부분들도 3점 척도에 의해서 3점, 2점, 1점으로 위의 요소를 분석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 작성은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서술되셔야 됩니다. 공정 흐름도 작성 및 용도 확인이 세 번째인데요. 공정 흐름도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보관된 것을 계량하시거나 계량하시고 난 다음에 세척하거나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혼합하거나 아니면은 또 배합하거나 아니면 살균하거나 뭐 가열하거나 뭐 또는 뭐 방내시키거나 또 그것을 내포장하거나 내포장한 것을 금속 검출을 하거나 그것을 외포장해서 보관했다가 출하하거나 우리 그 제품의 정확한 공정이 공정 흐름도에서는 왼쪽에 쫙 순서대로 일단은 작성을 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공정품 안에 포함돼야 되는 원부재료, 다시 말해서 원재료, 부재료 또는 거기에 용수 또는 포장재까지 그것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나열돼서 그 원부재료들이 우리 공정도에 투입될 때마다 투입되는 곳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공정 안에 유입이 된다, 혼합된다 하는 것이 나오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도에는 중요도 척도에 의해서 네,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예, CCP, 다시 말해서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시는데, 중요 관리점은 공정 흐름도 순서에 맞춰서 CCP1, CCP2, CCP3, CCP가 하나면 CCP1으로 끝날 거고요. 두 개면 CCP2, 세 개면 CCP3, CCP4, 뭐 4, 5까지 안 나갑니다만 거의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CCP를 결정한 CCP에 CCP 1, 2, 3 넘버링을 매기고 그 옆에 B나 P나 C나 이런 부분들로 거의 대부분은 B나 P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B,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부분에 뭐 가열, 살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면 B가 될 거고요. 이물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검수 입고 검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부분이 있다가 금속 검출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면 P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CCP1B, 1P 또는 2B, 2P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매기고 그 옆에 바로 한계 기준, 다시 말해서 최고 최저의 온도 시간 또는 이것이 넘어가지 않는 현상의 한계 기준이 정확하게 결정돼서 그 한계 기준에 맞춰서 그 공정 흐름도만 보면은 우리 제품의 만드는 방법이나 만드는 우리 내용들이 명확하게 다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 정확하게 공정 흐름도가 있어야지 우리 레이아웃에 일반실 또는 청결실 안에 만약에 뭔가 준청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준청결이 있다면 그런 구획, 몇 개의 실로 구획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햅셉을 구축하실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 그 구획된 공간들마다의 실 평수, 실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안에서의 공정 플로우에 우리가 쓰는 설비들이 어느 정도 우리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결정된 거에 우리가 만드는 공정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방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는 동선까지를 포함을 하면은 그 실의 크기가 결정될 거고 그것은 생산 캐파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명확해야지, 이 공정 흐름도가 명확해야지 정확한 레이아웃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 흐름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레이아웃을 통해서 공정 흐름도가 물류의 흐름도가 정확하게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구역, 청결 구역로 분리되고 모든 작업은 작업자는 인동선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탈의실과 특히 위생전실을 통해서 작업장을 입실하고 관리를 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사전 단계가 준비가 되면은 7원칙을 통해서 시스템이 수립이 됩니다. 7원칙은 위의 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CCP의 결정,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의 설정,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관한 확립,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의 수립, 그 다음에 검증 절차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립, 그 다음에 문서화 기록화 이렇게 돼서 7원칙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 관리점의 필요성은 중요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도 결정은 위의 요소가 BPC가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것이 얼만큼 심각한 위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얼만큼의 빈도 또는 발생 가능성이 얼만큼인지 매우 위험한 거라면 3점이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죠. 또는 중간 정도면 2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3점 척도에 맞춰서 CCP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P 결정과 한계 기준의 설정은, CCP는 위의 요소 예방, 제거, 허용 수치 이하로 감소시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나 과정, 이런 것이 CCP이기 때문에 CCP는 사실 그 한계 기준이 없다면은 CCP는 가열이 CCP다. 물론 가열이 CCP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계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또 건강에 더 큰 위해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단적인 예로 생두를 로스팅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 가열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볶음 공정을 통해서 공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 180도로 한 10분 정도 가열을 해야 될 것을 180도, 200도 이상으로 10분 또는 12분, 13분 또는 그 더 고온으로 뭐 8분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전한 어떤 그 성상으로 공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좀 더 많은 부분으로 가열되거나 볶아져서 그것이 벤조피렌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큰 위해 요소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변질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CCP 한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열 시간이나 온도, 세척은 버블 세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료량과 그다음에 세척 방법의 시간 횟수, 세척수, 교체 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소독은 원료량 대비 소독 농도 또는 시간, 소독수의 교체 주기 시간, 헹군 방법 이런 부분들도 또 한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물리적인 CCP 중에 금속 검출 같은 경우는 FE 처리나 서스에 관련된 검출 능력, 다시 말해서 FE 2.0이든 서스 3.0이든 우리가 한계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 이상이 됐을 때 디텍트가 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관리가 되도록 한계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게 검증돼야 됩니다. 개선 조치 같은 경우는 결국 그 CCP 플랜 안에서 이탈이 발생했을 때 이탈이 그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결국 책임입니다. 기준 이탈 시 모니터링 담당자는 자기 스스로가 선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뭔가 문제가 안 되도록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햅셉 팀장에게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선 조치를 해놓고 그 전 단계로 돌려가지고 뭔가 이탈된 것을 교체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해서 다시 공정 흐름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적절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상황마다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게 아니고 햅셉 플랜 안에 우리 CCP 결정을 하시고 나면 한계 기준을 통해서 한계 기준 이탈 시의 개선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다 준비되고 서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탈 원인이 확인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원래 관리 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이탈된 제품이 도저히 이것을 이전 단계로 돌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지, 반제품, 완제품으로 이것을 다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탈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록하고 그것을 누가 책임져서 유지할 것인지, 개선 조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모니터링 요원이나 개선 조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누가 대신해서 이것을
부로 이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실행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선조치로 직시할 것인지, 아니면 보고 후에 할 것인지, 어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한계 기준 이탈했을 때의 일련의 조치를 선조치하는 방법의 수립,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하시고 수립하시고 그것이 이행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가 됐는지, 또 모니터링 요원과 개선 조치 요원, 결국엔 모니터링 요원이 개선 조치를 하시게 되는데 개선 조치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지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검증 절차와 방법은 적절성 여부, 이 햅셉 플랜의 관리가 적절한지, 그 실행 여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명확하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유효성 평가에 실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실행성 평가로서 그게 최초 검증으로서 먼저 하시고, 일상 점검으로, 일상 검증으로 하시고, 주로 하실 수도 있고, 월로도 하실 수도 있고, 반기별, 분기별, 또는 연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평가도 꼭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이 기준서 안에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결국 그 햅셉 시스템이 구축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DCA 사이클을 통해 가서 항상 우리가 햅셉 팀을 통해 가지고 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됐는지를 항상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P는 계획이죠. 그래서 결국에 위에서 분석과 더불어서 중요관리점 식별, 작업환경 조성, 기준서 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작성하시고 결정하시면 누가 뭐를 한다는 게 이제 결정이 되시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게 하는 거죠.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학습돼야 되기 때문에 연간 교육 계획을 통해서 월 한 번씩 교육 훈련을 하시게 되고, 일일 업무 지시를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기록 문서화를 통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햅셉 팀의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여러 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뭔가 구축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 몸에 맞는 햅셉, 우리 회사에 맞는 햅셉을 구축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최초 인증을 주시고 나서 3년 후에 재인증을 받으시는 것은 3년 동안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체계적이고 완전한 햅셉이 구축되실 수 있도록 하셔라 하는 어떤 의미도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면은 또 뭔가 개선이 되시면은 다시 액션을 하실 수 있는, 다시 개선 조치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액션이 되실 수 있도록 PDCA 사이클로 항상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PDCA 사이클 중에 P는 목적, 범위, 용어 정의, 책임과 권한, 이런 것이 플랜으로 갖춰지게 되는 거고, 두는 언제, 무엇을,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리 절차가 명시가 되는 거고요. 체크는 점검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무입하거나 뭔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더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는 개선된 것을, 개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탈 개선이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된 것을 다시 액션할 수 있도록, 리액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PDCA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된다면 햅셉 시스템은 매뉴얼화된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의무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햅셉 강제 규정이 됐던 햅셉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되면은
CEO가 매년 영업자, CEO 최고 경영자 과정 2시간 이수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가지고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 CEO가 햅셉 팀장을 병행하고 계시거나 또는 CEO도 햅셉 팀장 기본 과정을 이수하셔서 수료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이건 16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 보시고 수료증을 발급 받으시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CEO 교육은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쨌든 CEO 햅셉 팀장은 한 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식품 같은 경우는 인증받고 나서 6개월 안에 햅셉 팀장 의무 교육을 수료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아예 인증 신청 전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햅셉 팀원은 일반 팀원 교육이 4시간 신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게 팀장이 팀장 교육을 이수하시고 대신해서 팀장이 팀원을 교육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정기 교육으로 그 다음 해부터 팀장이 4시간 정기 교육을, 팀장 이수증을 수료증을 가지고 계셔도 매년 정기 교육을 이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팀원도 4시간 정기 교육을 꼭 이수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 의무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든 교육은 꼭 위생교육을 포함해서 교육 이수를 하시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항상 서로 교육하시고 시스템으로 점검하시고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실 수 있도록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5개의 항목에 관련된 햅셉 우리 심사 항목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3번에 나눠서 우리 햅셉 소규모 햅셉 구축을 하실 때 시설 기준 또는 레이아웃의 설정 방법,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